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사의 수학 대표 신명진입니다. 지금 시기면 이제 아이들이 중3 내신의 끝자락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죠. 이제 그러고 나면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할 거고, 아마 지금 현 시점에 이제 고민들이 많으신 부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제 수학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다 할 거 없이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어머님들이 수학과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두 가지 고민은 지금 시기에 보통 남들은 얼만큼 수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그 다음 남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수학적인 부분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또는 남들보다 유월한 고지를 유지한 상황에서 진로를 나갈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앞으로 수학 로드맵을 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지, 아마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한 포인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표를 간단하게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 뭐 그 거창한 표는 아니고요. 이제 고1, 2, 3학년 때까지 이어지는 내신 커리 과정이에요. 1학년 때 당연히 1학기 때 수학 상, 수학하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수원, 수투에 여기에 이제 학교별로 상이하게 따라붙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확통이나 기하. 미적분까지를 3학년 때 요구하는 학교는 대치권에 있는 몇몇 특정한 학교 빼고는 없고요. 보통은 전부 다 이제 확통 또는 기하, 이렇게 두 가지 과목 중에 하나 정도가 선택 과목으로 같이 제시가 돼서 학교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한 학기, 기하를 한 학기 이렇게 끌고 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 보통 통년 과정으로, 그러니까 1학기 때 반절, 2학기 때 반절,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수원 하면서 확통 반절, 그 다음 수투 하면서 나머지 확통 반절,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수업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내신 또한 같이 그렇게 4분의 1씩 잘라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학년 올라가서는 사실상 수학 입장에서 내신으로 챙겨야 하는 과목은 미적분이 전부 다가 되는 셈이고, 이제 수능을 본다면 이 세 개의 선택 과목 중에 어느 하나와 수원특 공통 과목들을 운영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 패턴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쳐 나가야 되는 교육 과정인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머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죠. 제가 조사를 좀 먼저 하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조금 더 인원이 많으면 조사 결과가 조금 더 신빙성이 높아질 텐데, 혹시 지금 우리 아이가 수, 상, 하 이후에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에 대한 선행을 진행하고 있다. 한 번만 간단하게 손 들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상 정도를 받고 수학하를 보고 있다, 또는 뭐 수학상 이제 한 번 정도 막 끝난 상태다, 또는 학원에서 이제 수학상 마무리하고 뭐 수화하면서 수원할 거래요 같은 느낌으로 얘기 들으셨다.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사실 이게 좀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크기는 해요. 대치도 지금 이 시기에 설명회를 제가 어제 진행을 하고 왔는데, 대치도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 대치에서 물어보면 보통 지금 많은 아이들이 수1이 끝나갑니다. 남은 겨울방학 때까지 수투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미적도 할 겁니다. 같은 느낌으로들 많이들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아이가 수학을 좋아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상하는 한번 봤고요, 지금 이제 수원 지금 뭐 중간 정도 보고 있어요 같은 느낌으로 답변 주시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다음 슬라이드랑 같이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제 수학 로드맵인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머님들이 눈여겨 봐주셔야 되는 건 딱 이 이후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전체 커리를 보여드리려고 집어넣은 슬라이드이지, 핵심 내용은 요 앞부분, 여기서 전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에다가 지금 수상, 수원, 수투, 미적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선행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기가 선행을 준비하고 수능에 힘써야 되는 시기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미적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답변 주시는 어머님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레벨 테스트 보면 수상하가요 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당연한 이유일 수도 있는 거가, 자,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이 고등수학 내신까지를 전부 다 전문적으로 커버하는 학원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비게이션 하나를 사더라도, 블랙박스 하나를 사더라도요, 인터넷에다 블랙박스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제조사의 블랙박스가 정말 각양각색으로 나옵니다. 스펙시트만 놓고 보면 10만 원짜리가 대기업의 30만 원짜리보다 스펙시트가 좋아요. 화질도 좋다 그러고 배터리도 빵빵하다 그러고. 근데 막상 그 제조사들이 2년 지난 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어떻게 고쳐야지? 라고 했을 때는 없죠. 제가 뭐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건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책임지지 못할 수업을 하는 학원에서는 사실 선행에 대한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지금 당장 저한테 유학 갈 친구입니다. 1년 후에 유학 갈 거래요. 선행 최대한 많이 뽑아주세요. 저는 그럼 그 친구랑 3개월 안에 미적분까지 끝낼 자신이 있어요. 얘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선행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점수로 보내드리는 거는 출제자가 저잖아요. 이게 맹점이에요. 중학교 때의 내신 대비와 고등학교 때의 내신 대비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격이 다릅니다. 중학교 때 하던 패턴처럼 중학교 때 하던 공부의 양으로 고등학교 수업을 대비를 하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90점 받던 친구들이 70점 받으면 잘 받은 겁니다. 제가 지금 잘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100점을 받던 친구들은 글쎄요. 70점은 조금 오버일 것 같기는 한데 80점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거의 못 넘을 거라고 봐야 돼요. 넘는 친구가 손가락에 꼽는 거죠. 그렇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반대로 오히려 지금 선행 많이 안 했던 아이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수학상 또 수학하 지금 당장의 내신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보다 무너지는 빈도가 적습니다. 이 무너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첫 시험을 보고 첫 시험에서 자신감을 얻지 못하면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이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를 거쳐온 우리 아이들이 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수학은 내 거가 아니야. 이제 그러면 그 이후 과정에서 뭔가 수학적인 부분에서 펌핑을 시키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고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출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고 있냐면 지금 하는 선행에 너무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고등부 수학 강사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하는 선행에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지금 미적까지 봤던 친구들이요. 저랑 수학상 가지고 대화 딱 5분 해보면 실력 뽀록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판단하겠죠. 쌤 B부터 다시 풀어. 보통 이렇게 돼요. 이게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머님들께서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거가 제가 두 가지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학상에 대한 수업이 하나 있고요. 수학상에서 실제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아이들의 레벨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수업,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드릴 건데, 자, 이제 이게 이렇게 제시돼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죠. 방금 어느 정도의 이유는 짚어주셨겠지만,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선행하시던 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진도 나가는 거 끝내고 넘어오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아이 그래도 수상 잘 할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수상을 잊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3월달 전까지 시간이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4개월 남은 시간 동안에 수상을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다시 만들어 놔야만 1학기가 편합니다. 만약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내신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학상을 하면서 다른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등의 과목을 챙길 시간이 모자라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상상 이상으로 시간 많이 쏟는 게 이제 올라가면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갑자기 중학교 때는 수행평가라는 걸 거들떠도 안 보던 애들이 갑자기 수행평가를 하겠다고 학원을 안 나옵니다. 수행평가를 해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이거 오늘 밤까지 제출이래요. 그렇게 수행평가 준비하고 시험 60점 받아요. 내신 챙겨서 대학을 잘 가보겠다고 수행평가를 챙겼는데 내신을 60점 받고 있습니다. 수행 안 챙기고 수학 80점, 90점 받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수능까지 이어지는 거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수상을 미리 해놓은 친구들의 경우는 그렇게 수행평가에다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조금 해놨던 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잠깐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도 나의 수학 실력이 당장 뭔가 변화가 없다.
이런 굳건한 안정감을 좀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두 가지 수업이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수학상이 첫 선행인 학생,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선행인 학생은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하는 방식 자체가 가장 많이 빈출되는 핵심 개념에서 출제자가 어떻게 이 개념을 바라보고 문제를 변형하는지 변형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끔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출제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출제 원리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이렇게 풀어야 해 라는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이건 출제자가 이렇게 꼬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의 과정 자체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상을 처음 배우는데 출제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줘도 사실 그 아이들에게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의지가 충만하다, 나 복습도 열심히 할 거고 문제 열심히 풀 거고 숙제도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합류 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얘기가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학생 수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지금 배제고 1타라고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저 그 학생들 처음에 3명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3명 데리고 시작했다가 3년 지난 다음에는 반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이제 마감 걸리고 대기 걸리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어쨌든 간에 제 스타일대로 처음부터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친구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마 하남 성공신화 1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수학상 이후의 과정을 이미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해당 내용을 좀 타이트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수강을 고려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타임이 더는 안 나온다, 나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수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고 가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요 수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름을 뭐라고 잡을지 굉장히 크게 많이 고민하기는 했는데 그냥 쉽게 정했습니다. 너희들의 기출 문제라고. 주차별로 제가 커리표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에 적혀 있을 텐데요. 제가 나눠드린 배포 자료에 있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가 주차별로 단원을 나가면서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단원별 진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재편집해서 실제 기출문제들로 모의고사를 재편집해서 단원별로 시험을 봐 나갈 겁니다. 실제 학교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패턴화돼서 출제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수업에서 출제 원리를 강의했다라면 그 출제 원리대로 강의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킬러와 중킬러들을 대상으로 기출문제 수준을 살펴보고 내가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도 좀 해보고, 사실 어머님도 모르고 아이들도 몰라요. 지금 수상 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미리 연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얘는 주 1회짜리 수업이고요. 얘는 주 2회짜리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지금 나가고 있는 커리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간 내기가 좀 어렵다면 제가 일부러 이것도 사실 아이들이 제일 기피하는 시간대, 학원 가기 제일 싫어하는 시간대가 언제죠? 토요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왜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야, 뭐 하냐? 좀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엄마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금요일까지 얼마나 열심히 학원을 다녔는데 낮잠 좀 자야 되지 않냐? 늦잠 좀 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죠. 그냥 그거 딱 4번만 빼면 됩니다. 언제부터? 12월 3일부터. 딱 4주 진행해 볼 거예요. 4번만 딱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때 보내주시면 저랑 호흡도 한번 맞춰보고 저도 그 친구들의 수준 한번 살펴보고 그 친구들 스스로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수학상의 수준으로는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이 정도 점수밖에 나올 수가 없겠구나, 또는 이 정도면 내가 잘 돼 있구나,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겠구나 라는 지표로 좀 삼을 수 있는 수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부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민망하고 낯간지러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가 제가 지금 수상을 수준별로 나눠놓지를 않았죠.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놓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 수업하겠다라는 건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아이의 선행 상태나 수준이 크게 의미 있는 수업들은 아닐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준별로 나누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학생 편차를 타겠죠. 그래서 수업이 앞으로도 진행될, 겨울방학 이후로도 진행될, 그리고 내신으로 넘어가서도 진행될 모든 수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만큼의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 개별적으로 받아가는 문제가 전부 다 달라요. 테스트를 매번 볼 거고 그 테스트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데이터화해서 준비가 돼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요건 한 가지 예시고요.
저희가 학생들의 성적과 수준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총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4가지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레벨을 평가를 합니다. 이 학생이 A레벨이다, B레벨이다, C레벨이다. 그러면 단원별로 레벨 측정하고 그 단원별로 맞춤형으로 레벨을 맞춰서 문제를 내보냅니다. 당연히 이거 하려면 인력 투자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업을 하는 쌤 말고도 보통 한 3명 정도의 쌤들이 학생 레벨을 평가를 하고 수업 자료를 모으고 학생의 숙제 자료를 체크를 하고 뭐 이 백데이터, 백 작업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인데 아이들이 전부 다 다른 문제를 받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통과제가 존재하되 개인별 그리고 수준별 맞춤형 과제가 따로 나간다. 그래서 과제량이 적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안 해가지고 오면 사실 지금은 남기기에 딱 좋아요. 제가 남겨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머리가 좀 덜 굵어서 쉽게 말하면 덜 대들죠. 저하고 이렇게 협상하려고 하는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남겨서 숙제를 하고 보내는 형식 또는 너 이때 다시 나와서 한 거 검사 받아 라고 해서 끌고 갈 겁니다. 원래 초장부터 잘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수업이 끌고 나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일요일 오전 같은 경우에 제가 클리닉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고 이걸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되게 바빠요. 굉장히 바쁜 편이라 이제 이걸 제가 직접 진행은 못하지만 저희 클리닉을 전담으로 진행해 주시는 쌤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랑 한 지금 4년째 호흡 맞춰주고 계신 쌤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학생 레벨 평가도 그 쌤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 수준에 딱 맞춘 레벨업 클래스가 진행될 거다. 사실 이 클리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제가 클래스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의 수업이에요. 무조건 주일에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2시간 정도는 아이들이 와서 할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 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학원 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딱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번 수업에서는 모르는 게 없어서 질문을 안 해도 돼.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말고 가. 모르는 게 없으면 모르는 게 없는 대로 더 어려운 문제를 도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 미완성 시 해당 과제 완성 후 귀가는 당연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벨업 시간에 오게 되면 보통 레벨업 모의고사라는 걸 풀게 되면서 제가 단원별로 진도에 맞춰서 10문제짜리 쪽 시험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학생 레벨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2레벨을 풀었어요. 그러면 3레벨 문제를 줘보는 거죠. 3레벨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성취도를 보였다 그러면 4레벨로 올려보는 거고 실제 그 작업을 진행하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가 어머님들께서 얘기하는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뭔가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데서 오는 동기가 아니라 했더니 되네? 나 이건 그래도 2레벨이었는데 쌤 이건 저 그래도 3레벨 나왔어요 라고 아이들이 실제로 저한테 자랑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매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대로 아이들 개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전부 다 관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부원장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아이들하고 소통적인 측면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중3, 고1 이 친구들하고는 선생님과의 케미와 소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수업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3학년들이야 컨텐츠 좋고 강의력 좋으면 그냥 선생님이 싫든 좋든 가서 그냥 앉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자료 챙기는 느낌에서라도. 근데 중3, 고1 이 친구들은 사춘기예요. 그 아이들의 변화를 어머님들도 느끼시겠지만 강사인 저도 느낍니다. 이 친구가 패턴이 바뀌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럼 그때 낚아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한다, 제일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로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가 요만큼의 변화라도 보이면 적어도 어머님보다 빠르다고는 답변 못 드리지만 어머님과 거의 준하는 타이밍 내에 그 아이의 변화를 캐치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낚아채겠다. 제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 뭐 그랬으니까 1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이 3학년 때까지도 거의 한 80, 90% 계속 같이 가줄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한 가지 예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배재고 다니는 친구고요. 그 친구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멘탈이 터졌어요. 자기가 공부를 왜 해야 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못하지는 않았어요. 잘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엄마랑 아빠랑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업을 갔다고 하는데 애가 학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애를 찾으러 나가요. 근처 공원도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밤 10시에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일이냐 나한테 얘기를 해라. 약 이제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네 편에 서 있을 테니까 네가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얘기해. 대신 걱정은 시키면 이건 인간적인 부분에서 아닌 거니까 수업은 나오고, 그다음 엄마가 시키는 거 학원 가라 그러면 학원은 갔다 오고, 그냥 요것만 딱 하고 공부 안 해도 좋아. 내가 엄마한테 실드 쳐줄게. 대신 네가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한다고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학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보내줄게 라고 제가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 친구가 약 한 8개월 동안 방황을 하다가 2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친구 이번 9월 평가원에서 딱 2개 틀렸습니다. 전 과목에서. 수능 얘기죠. 내신은 이미 망가졌죠. 근데 내신이 망가졌어도 수능이 그만큼 나오면 모든 게 커버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습 영상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저 직접 겪어보시면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님들께도 수업 일지 통해서 그날그날의 수업 결과와 확인 결과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일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후기인데 이건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민망하니까 그냥 빠르게 한번 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으려고 그러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실제로 남겨준 수강 후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직접 제출한 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다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그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건데, 관리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고요.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고, 그다음 질문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라던가, 민망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욕도 좀 하고 몸싸움도 좀 하고 하는데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이 길어지면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페이지고요. 수업 자체는 수상은 수요일, 일요일 요 시간대 각각 주위에 3시간씩 열리고, 거기에 클리닉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요일 오전에 수맥잡기라는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별 진도 맞춤 실전 모의고사 수업의 형식으로 주 4번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각 개강 날짜가 11월 27일 일요일부터 개강이고 12월 3일 토요일부터 개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특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업 아닐 테니까 아이의 수준과 실력이 궁금하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거나 하시면 학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상담 드릴 거니까 학원 통해서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치는 신명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한국사하고 통합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틀림없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시면 브로셔가 있을 것인데, 브로셔 맨 뒷장을 보면은 제 양력이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양력. 한복 입은 사진 있는 거. 그 양력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 잠깐 하고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투스에서 한국사 내신 1타 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단꿈교육에서 수성연구원, 9년차 수성연구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강생 50% 이상이 내신 만점입니다. 그리고 전교 1등이 선택한 강의, 이렇게 해서 짧은 소개를 마무리할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한국사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고등학교 한국사하고 중학교 한국사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강의를 하고 났을 때 결과를 보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였어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 한국사 역사라는 것은 중학교 때도 이미 한 번 했고, 그리고 또 한국사는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면 되는 과목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차피 암기 과목에다가 한국사 내용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중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과 그 다음에 요 근방에 있는 주요 학교에서 나오는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차이점을 한번 보자고요. 차이점. 보겠습니다. 중학교 역사 문제예요. 1번 보면 조선을 건국한 조선의 태조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겠어요? 이성계다. 이러면 이제 맞추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쉬운 문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보자고요. 자, 16세기 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을 정복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한 사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다? 임진왜란이 답이네.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지만 요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거 잘못 안 바뀌었네요. 요 하남고등학교 문제거든요. 하남고등학교 문제 한번 보면은 자, 아래의 보기는 일어난 순서와 관계없이 나열한 19세기 중엽 조선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순서대로 나열할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을 고르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순서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 좀 봐야 되죠. 미사고등학교 한번 볼게요.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한국사의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볼 겁니다. 중학교 역사는요, 사건이랄지 아니면 인물 아니면 사건의 결과를 단순히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 고등학교 문제는 시기를 알아야지, 흐름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해서 미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 자, 지금은 우리가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다 아시겠다시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국어, 영어, 수학 다 어려우신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학습량이 매우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것을 미리 정리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가고 공부를 해요. 잘 보면은 학원 스케줄 잘 생각해 보면은 국어 갔다가 클리닉 가야 되고, 영어도 갔다가 클리닉 가야 되고, 이러면은 암기 과목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사는 단순히 암기라고 했는데 그냥 또 외우려고 하니까 또 흐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해도 뭐다? 흐름만큼은 미리 잡아야 되고, 그리고 세부적인 암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제 그 흐름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을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이 겪었던 일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실제로 이제 중간고사 대비반이랄지 기말고사 대비반 했을 때 50% 이상이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1대1로 제가 카카오톡으로 제가 직접 복습 문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받고 피드백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간과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한국사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 저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 풀래요 하면서 자꾸 미루어요. 그럼 이게 밀리는 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밀립니까? 국어 숙제 때문이에요. 수학 숙제 때문이에요. 자꾸 밀려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이 일주일 남았을 때 그제서야 이제 선생님 저 해야 되는데 뭐부터 외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는 다소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는 흐름은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통합사회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 통합사회도 어떠한 인식이 있냐면은 종합교과라는 건데 경제도 조금 다르고 지리 다르고 윤리 다르고 역사 다르고 뭐 일반 사회 파트까지 다 다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비교적 적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막상 학교에서 교과서를 받아보잖아요. 교과서 되게 얇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되게 쪽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통합사회도 외우면 되는 건데 분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외우면 끝이니까 나 이제 다 한 거래요. 하지만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개념은 적다고 했죠. 제가 한 파트를 뽑아왔어요. 무려 교과서 2페이지를 차지하는 개념인데 요약하면 외울 것은 요렇게밖에 없다라는 건데 절대우위라는 개념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교우위라는 개념이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는 내용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과서 두 쪽을 차지합니다. 야, 두 쪽을 공부했는데 요것만 알면 되니까 나 이제 다 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남고등학교에서 나왔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표는 갑국과 을국 XY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교우위라는 말 나오죠. 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외운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적용도 해야 되는데 또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에 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서 밀리다가 이제 좀 해야지라고 했는데 단어 외웠다 이거예요. 그지만 문제 보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사는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통합사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고난도 단원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어렵게 느껴지는 거.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인권, 세 번째 헌법, 지리, 이러한 단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점수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간 있을 때 고난도 단원은 조금 미리 정리해서 익숙한 것으로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려운 단어를 미리 정리할 것이고 이번에 그 다음에 생소한 단어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없고 시험이 긴박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생소한 걸 들어버리면은 혼란이 옵니다. 왠지 나는 이제 공부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 있을 때 미리 들어놓으면은 이거는 옛날에 배웠던 거다. 그때 이해했으니까 지금도 조금만 보면 되겠지 라고 해서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소한 것과 익숙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지금 시간 있을 때 미리 한번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사 개강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매주 화요일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주 1회 총 4회를 완성할 건데 7시부터 10시까지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12월 달에는 시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들으시든지 1월에 들으시든지 2월에 들으시든지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 흐름을 잡고 난 뒤에 혹시나 중간고사도 만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중간고사 반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범위는 전범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재는 자체 제작 교재인데 이것은 제가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이제 그 퍼센티지가 다르긴 한데 첫 번째 12월 달에는 무료 제공이라고 이제 팜플렛에 안내가 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할 것이고요. 통합사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금요일에 할 겁니다. 매주 금요일이고 이것도 12월, 1월, 2월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포인트는 고난도 단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생활, 공간과 사회, 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 요까지 해서 총 4개의 고난도 단원을 볼 거예요. 실제로 통합사회가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 단원인 대단원 1, 2, 이 부분은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요 고난도 단원부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요 부분만 뽑아서 교환으로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모든 것이 이제 어려워진다고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우리 아드님, 따님들이 어디 가요? 대학을 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대학이 모두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일 겁니다. 그 길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사와 통합사회 만점을 원하시면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열심히 하는 친구는 무조건 100점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 아까 말했다시피 카카오톡으로 제가 1대1로 관리를 하지만 따라오지 않는 친구는 만점이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장단컨대 대치동도 그렇고 고덕도 그렇고 매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전부 다 만점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신 데뷔할 때는 통합사회 한국사는 저 틀림없는 한국사 앤 통합사회 김준창을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국어 전임 강사를 맡고 있는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작년까지 이제 대치동에서 주로 수업을 많이 했었고요. 수업을 하는 동시에 수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김동욱 선생님 혹은 김승리 선생님 같은 1타 유명 인간 강사님의 연구실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바탕국어연구소에서 출제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어머님들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아마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인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은 국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고등국어가 중학교랑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또 뭐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준비에 맞춰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해 놓은 예비 고1 국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차이점. 아무리 제가 오랫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어휘력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리면은, 어머니들 그 조선 후기의 사회상에 대해서 이제 문학 작품을 다뤘을 때, 그때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답이 돈만 있으면 최고인 세상이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딱히 어려운 어휘를 쓰지 않고 직설적인 단어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다루는 문학작품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는 선지나 발문 혹은 보기에서 제시하는 어휘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물질주의적이고 배금주의적인 세태를 보이고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학생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돈이 최고라는 말과 바로 결부를 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중학교 때도 이런 단어들은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으면 보통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이런 국어 교과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 때문에 굉장히 당혹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휘적인 어려움이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머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걸 텐데 독해력의 차이가 분명히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어머님들 자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중학교 1, 2, 3학년 내내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겪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분명 공부하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어서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책을 읽거나 전혀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그렇죠? 유튜브 많이 볼 거예요. 유튜브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런 쉬운 단어들만 쓰고 무엇보다 영상물의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앗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독해력이란 게 사실상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학원을 다녔건 안 다녔건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준 내용 그리고 교과서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력이 조금 괜찮은 학생이라면 국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읽고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지문과 문제들이 분명히 출제될 거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은 지문들, 학교 선생님도 알려주지 않은, 미리 이건 시험 범위라고 얘기하지 않은 지문들이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여기 하남미사지역, 그리고 저는 원래 강동에서 오래 수업을 했잖아요. 강동과 하남미사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교과서 외 지문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합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 이제 난이도와 배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서술형 문제는 중학교 때도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배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아봤자 4점, 5점 이 정도였겠죠. 그렇죠? 문제 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써야 되는 내용도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문장 그대로만 썼으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학생 스스로가 답을 도출을 해야 돼요. 마치 뭐처럼 논술형 문제를 푸는 것처럼 서술형 답을 스스로 문장으로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배점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좀 이따가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거지만은 어떤 서술형 문제는 단독으로 8점짜리 문제도 있어요. 그 문제 하나 틀리면은 어머님들 등급이 2개, 잘못하면 3개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실제 이 근방의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왼쪽에 보시면은 이 껍비딸리라는 문학작품 분명히 살면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죠? 기회주의자인 주인공이 있고요. 일제시대부터 그 미군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해방 직후죠. 그때까지를 배경으로 친일파가 되었다가 친미파가 되었다가 소련에 붙었다가 하는 그런 박쥐 같은 주인공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재미있게도 중3 때도 교과서에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교하기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 작품을 가지고 시대적 배경을 묻는다면은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고 학원에서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요 지문에 한해서라면은 해방 직후다라고 답을 하면 그만인데, 똑같은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렇게 다룹니다. 윗글이 역사적 전환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고 할 때 그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어머님들은 당연히 이 발문이 어렵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도 단어 다 압니다. 역사 무슨 말인지 알고요. 전환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지만 합치면 어떨까요? 역사적 전환기가 도대체 뭐지?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역사가 바뀌고 있는 시기를 말하는 건데 애들은 몰라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한 번도 이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애들한테는 단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뜻 혹은 함축된 의미를 파악한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를 아예 못 풀게 됩니다. 발문을 읽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개 중에 발문을 이제 이해해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이 문제는 맞추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5번이거든요. 진정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상실한 비극적 현대사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은 기회주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원이든 학교든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인국은 친미파가 되었다가 친일파가 되었다가 자기 맘대로 빌붙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잘 산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생각해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뭔데? 돈을 추구하는 거 아닐까? 절대 다 못 고릅니다. 어머니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도 당연히 지금 현대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버리면 이거는 삶의 가치가 그 당시에는 자기 줏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거나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결론을 도저히 도출을 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단순히 어려운 어휘뿐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어휘들을 조합해서 읽는 독해력도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서술형도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 인근 학교들의 모든 서술형 기출문제 중에서 이건 진짜 너무나도 심했다, 정말 너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딱 하나 뽑아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윗글에 A에 해당하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보기가 따로 있어요.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기가 윗글이 아니라는 말이죠. 윗글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있었고요. A라는 주장은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발상이었고요. 이 보기는 그럼 뭘까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여기 제가 여기까지 딱 잘라놨는데, 이 보기 지문은 사실 여기서부터 똑같은 이만한 내용이 2배는 더 있는 요 정도까지 지문이 있는 그런 보기였어요. 이런 보기를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당장 처음 마주치고 배운 적이 없는데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서술형이었어요. 그러면은 다 읽었어요. 자, 조건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A에 해당하는 주장을 요약하라. 그 말은 이 보기에서 새로운 발상에 해당하는 주장을 스스로 찾아서 요약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주장이 천문학의 발전, 이 글 내용이 천문학이니까요,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도출을 해야 돼요. 전부 다 문장으로 써야 했고요. 심지어 더 심각한 거는
맞춤법에 어긋나면은 틀릴 때마다 0.5점씩 깎았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 8점짜리고 개별 점수 2점, 2점이 있었는데 그럼 기본 점수가 4점짜리죠. 왜 4점이 있는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맞춤법 다 틀릴 것이기 때문이겠죠. 띄어쓰기 틀리는 순간 0.5점씩 계속 깎이게 돼요. 이때 이 학교의 1등급은 82점부터 컷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맞추는 학생이 있었다면 그 학생은 더 이상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한 1등급이 될 겁니다. 걱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저희는 그런 학생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답을 스스로 도출해낼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고등학교를 그럼 이제 올라갈 때 도대체 집에,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남 미사지역 고등학교의 시험 출제 경향은 크게 보면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암기 문제는 당연히 나올 거예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교과서 내용과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연계 지문들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교과서만 다뤘겠지만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계속해서 나눠주실 겁니다. 백석의 시를 다룬다면은 백석의 시 한 편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백석의 시 6편을 추가로 주는 형식이에요. 최소한 하남고는 그것보다 더 많이 줄 겁니다. 어머니 이건 확신합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문법 비중. 아까 어머님들 서술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맞춤법 틀리면 서술형 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1학년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는 무조건 문법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짜잘짜잘하게 계속해서 문법이 들어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 문법을 시험 기간이 되어서 따로 공부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암기를 해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형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 아까 보시다시피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교과서에 나온 지문을 비트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3월에 모의평가를 처음 치죠. 그 3월 모의평가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의 학교들은 3월 모의평가의 지문도 같이 중간고사에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모의고사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온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3월 모의평가가 시험 범위이고 너네는 이걸 공부해 와라. 학생이 집에서 혼자서 모의고사 지문을 다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서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을 친 날, 수능 치는 그날 당일에 저 혼자서 집에서 이제 한번 풀어보거든요. 분석하려면 선생님도 있는데 어떻게 학생이 이걸 혼자서 분석을 합니까? 아무리 고3과 고1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사실상 학생들이 정시도 대비를 한다는 명목 아래 더욱더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의도가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약간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암기도 사고력도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제가 실제적으로 분석한 인근 학교 딱 3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아마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 학교들의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비중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H고 같은 경우에는 총 출제 작품이 16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시험 범위가 문학 작품 혹은 비문학 지문만 합쳐서 16개가 나왔어요. 그 16개 중에서 교과서 외 작품이 6개였습니다. 6개 중에서는 선생님이 프린트물 나눠주신 것도 있고 혹은 말씀 안 하신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교과서에 없는 것들이 6개라는 소리는 퍼센트로 따지면 37.5%, 거의 40%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내용이 교과서 외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문법 역시 26문제 중에서 4문제를 차지했습니다. 솔직히 4문제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법을 따로 공부해야 된다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미리 지금 해놔야 학생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겁니다. M고 같은 경우에는 18개 작품, 좀 더 많죠. 18개 작품 중에서
5개인데 문제는 그 중에 2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평에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왔고요. 어느 지문이 나오는지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2개 지문에서 나온 문제들은 틀렸어요. 많이들 틀렸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분명히 H고보다 낮은 편이지만은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았다. 오히려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문법은 여전히 4문제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피고인데요. 자, 피고는 보시면은 총 출제 작품은 6개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문법을 시험 범위로 많이 잡았기 때문이에요. 문법이 22문제 중에서 10문제죠. 거의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준비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과 준비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와서 문법을 시작한 학생들이 점수가 분명히 차이가 났어요. 또한 6개 작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교과서 작품은 아니었고요. 교과서 외 작품이 2개, 즉 33.3%의 지문들이 교과서 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과서만 공부하면은 절대 고등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약간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비교해보자고 보여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조금 이거 얘기하면 너무 잡담처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집에 계신 자녀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는 할 겁니다. 하지만은 시험 기간 직전까지는 어땠나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합니다. 저도 지금 예비 고1반 저기 강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비 고1반이라는 건 사실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관련된 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매주마다 다 잡아주는 편인데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학생들이 늘어진다는 소리는 집에 가면 절대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 알면서 슬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고등학생들은 어떨까요? 고등학생들 조금 낫습니다. 조금. 시험 기간 동안에는 나름 빡세게 공부를 할 거고요.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정시 걱정이 조금 있겠죠. 최저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요.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 고등 문법도 다시 한번 더 공부해보고, 왜? 1학년 때 문법 점수가 안 나왔을 테니까. 그리고 내신 교과서를 미리 선행해서 공부해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죠. 왜냐면은 내가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고, 해봤자 왜 내가 틀렸는지 제대로 설명이나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학원이나 혹은 좋은 선생님이 학교에 계신다면 물어보면 되겠지만은 혼자서 하면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요즘 국어는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거지만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준비를 해둔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미사 캠퍼스 예비고1 국어 개념과정은 4주짜리고요. 그 후에 정규과정이 10주가량 더 있습니다. 먼저 개념과정만 설명드릴게요. 개념과정의 이름은 생각의 시작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문법,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어휘까지 총망라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충실히 자체 제작한 숙제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복습과 예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문, 현대시가, 고전산문, 고전시가를 각각 한 주씩 배정을 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기본 원칙부터 먼저 학생들한테 정립을 시켜줄 거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비문학은 내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독해력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월 모의평가는 비문학이 나오는 모의고사죠. 잘 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비문학 지문을 미리 읽어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역별로 나누어서 비문학 감을 잡고 독해력을 향상하는 코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문법은 기본인 의문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문법의 전 과정을 무조건 한 번씩은 마주칠 수 있게, 개념과정으로 끝이 아닙니다. 문법은 개념과정부터 시작해서 정규과정까지 쭉 고등학교의 모든 문법 과정을 마칠 수 있게 구성을 해뒀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 이제 2학년 때는 크게 다뤄지지 않는데, 선택 과목이 아니라면은 1학년 때는 발표 그리고 토의, 토론 같은 시험 범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휘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필수 어휘를 암기 숙제로 지정을 해서 매주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3시간 수업 시간에 초반 30분을 항상 시험을 치고요. 그 시험 내용은 어휘를 포함해서 그 전주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테스트가 될 겁니다. 또한 한 주에 30분씩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직접 할 거고, 그리고 이 클리닉은 단독 클리닉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집단 클리닉이 될 수도 있어서 학생들이 만약에 친구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친구랑 같이 집단적으로 하는 클리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저희가 같이 제작한 과제장이 있는데 이 과제장 같은 경우에는 본교재랑 묶어서 주간지의 형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매주마다 그 주에 해당하는 새로운 교재를 한 권씩 받아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국어 개념 과정은 딱 2개의 반이 현재 존재합니다. 토요일 반과 일요일 반이고요. 토요일 반은 저녁반, 일요일 반은 아침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12월 이후에 개설되는 정규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개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 만약에 질문을 하실 게 있다면은 다른 선생님들 지금 기다리시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 예비고 1 설명회를 하게 될 A사이언스 팀장 서현덕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그 통합과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통합과학은 어떻게 보시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4개 파트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리, 화학, 생명, 지학을 학교쌤 4분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2분이 가르칠 수도 있고, 3분이 가르칠 수 있고, 심지어 1분이 가르칠 수 있어요. 뭐 1반부터 5반, 5반부터 10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일단 제가 여기 지금 고, 2, 3 연계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 1은 역학하고 전자기학이 연계돼요. 물리 1하고. 그리고 생명은 2학년 생1에는 물질 대사하고 그리고 생태계 파트가 연결이 되고요. 생2는 유전자의 흐름하고 효소랑 연결돼요. 엔자임. 자, 화학이 제일 많은데요. 화학은 주기적 성질, 화학결합,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이 거의 화학은 화원의 한 7, 80%가 연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판구조론하고 그리고 기후변화, 뭐 엘니뇨, 대기 흐름. 자,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요.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는 통합과학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모든 학교가 다 여기서 나오냐? 그렇지 않고요. 학교쌤이 어느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봐야 돼요. 제가 이따가 학교별로 말씀드리지만 통합과학은 모든 학교가 다 한 문제가 한 등급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비를 하느냐가, 어떤 어머니는 우리 애는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성인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않아? 근데 점수가 안 나오고, 우리 애는 학원쌤 말 잘 듣고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영역별이나 이런 특징을 확실히, 왜냐면 이쌤은 교과에 충실하시고요, 이쌤은 선행을 내시고요, 그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어머니랑 아이가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학기 중간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학원을 다니시는 게 정보에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애는 과학은 잘해, 혼자 해도 돼, 그러면 굳이 다니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과학을 어려워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실 때 학원에 많이 의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저 중요한 거는 물화생지가 고2, 3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선행이 필수고, 그리고 학교 시험이 고난이도 문제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영역별, 과목별 특성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어차피 중학교 때 이제 뭐 반석자 80등까지가 A라고 칠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주사해온 건데, 근데 고등학교는 전교 12등까지가 만일에 300명 기준, 그리고 그럼 반 1등이에요.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했던 애가 5개 학교가 모이면 반에서 5등을 하게 돼요. 그럼 걔는 무조건 3등급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어머니들도 압박이에요. 아, 3등급. 느낌이 어때요? 좋은데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압박이 고스란히 얘한테 가요. 그럼 얘는 1학기 중간 기말 끝나면요. 엄마, 솔깃한 말을 들어요. 작년 여름에 제가 좀 대치에 있는데 대치동 이슈가 뭐였냐면요. 정시전환이에요. 정시전환. 그래서 거의 공부 좀, 그러니까 선행했는데 그 말장난하고 암기 안 돼가지고 한두 문제 틀려가지고 3등급 날이 다 굴러갔어요. 자,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감히. 수능이 교과예요, 비교과예요? 교과죠. 교과예요. 그리고 애들이 언제 교과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할까요? 시험 기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한 예로 정시로 갔어요. 그럼 걔는 1년 내내 어떤 긴장감 없이 계속 같은 루틴을 공부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머니 제발 3등급도 4등급도 고2 때까지는 내신 과목에 충실해야 돼요. 절대로 어머님들이 먼저 불안 선들리지 마세요. 제 제자들 가운데도 3, 4등급도 고대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3등도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5등 안에 드는데. 근데 어머님들이 불안하시면 아이도 힘들어져요. 학교에서 무수히 얘기 듣고 와요. 잘 집에서 야, 어차피 너 고3 되면은 정시 받고 되니까 그때 가서 정하자. 그냥 열심히 해. 나 네 열심히 하는 것에 멋있어. 어차피 학교 시험 단어 한두 개인데 틀리면 어때?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고 중요해. 그래서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3등을 목표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머니 대치동에 정시 대비반 아무도 없어요. 남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학원 그 수익 창출에 이용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반드시 성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봤는데, 자, 그냥 제가 이제 최대한 알아본 게 4개 학교예요. 하남, 거기 없으시죠? 제가 저번 주에 일주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지 다 뽑아가지고, 네네. 죄송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전에 만들어 놨고, 제가 이제 여기 막 정보 막 찾아보고 하다가 제가 다 구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작년 기준 1년치를 봤어요. 중간기말. 근데 이제 제가 개별 설명회를 계속 해요. 그래서 그때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남고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험지 보니까 어려운데 못할 만큼은 아니야. 예. 그게 어머니 기준의 차이인데, 어머니 제가 저쪽에서 배재고랑 제가 수원에서도 광교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하나고급에 화성고 있어요. 거기 보다 보면 얘가 여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충분히 내가 얘네한테 가르칠 수 있어. 이거예요, 어머니. 얘네한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은 얘네가 자기 걸 만들어서 시험에 잘 볼 수 있어. 이게 확신이에요. 제가 감히 건방 뜨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 이 정도면 어머니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어머니.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어렵긴 해요. 그렇다고 어머니 배재고는 고등학교 3학년 문제 나와요. 화성고는 아예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나와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어머니. 충분히 열심히 하면 돼요. 어렵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시험이 그나마 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좋아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 굳이 힘들게 수시로 가?
그러니까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정시, 저 학교는 정시 이게 아니라 시험에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나는 정시야. 이거예요. 예, 공부를 난 많이 했어. 내가 학교에서 비록 4등급이지만 나는 모의고사 보는 게 잘 나와.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들은, 저기는 학교에서 관심도 없고 그냥 정시야. 이건 아니에요. 학교 시험이 어려워요. 뭘 많이 해요. 실력이 올라갔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정시 노려봐야죠. 왜? 정시는 내가 수시에서 못한 더 높은 등급을 원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보신 놀란 거는 이 지구과학, 화학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화학을 선행하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구과학은 이 지문이 어렵다는 건요, 어머니. 문제 분석을 많이 하고 그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모의고사 유형을. 중학교는 그냥 단답식이에요. 외우고 풀고 외우고 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변형해서 내 생각을 그대로 흡수해서 내가 소화해서 씹어 먹은 다음에 변형된 걸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사고는 진짜 문제가 너무 좋아요. 저 보고, 야, 성인 훌륭하시다. 철저하게 교과 내용인데 심화해요. 이걸 어머니 되게 꼼꼼하게 섬세하게 공부, 대충 맞게 외우면 안 돼요. 실험도 보고 탐구도 보고 교과서 꼼꼼하게 해야 돼요. 제가 미사가 이제 비상출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외우고 있거든요. 와, 구석구석 꼼꼼하게 내었어요. 네, 그래서 성우님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학교 교과에 충실한. 네, 그래서 특히 생명은 와 문제가 이래요. 지문이. 예, 좋은 거예요, 어머니. 학교 시험 어려우면 애들 실력 좋아져요. 학교 시험 어려운데 가지 마 이러면 반대로 뭔지 아세요? 야, 공부 대충 해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실력이 좋아지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고, 나 모의고사 볼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그래프라는 거는 원래 약간 좀 선행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요, 중학교 물리가 너무 쉽게 나와서 아이들이 교과 내용 이해 못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커버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풍산고는 심플해요. 중간이 쉽고 기말이 어렵고. 왜? 여기가 물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난이도는 물리가 정해요. 이게 아마 이제, 그리고 미각은요, 네,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면 학원을 안 다니는 게,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무조건 수시로 가야겠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수시로 가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학교 시험이 쉬운데, 야, 너 모의고사 어디 공부 좀 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만일에 모의고사 등급 나오려면 재수를 각오해서라도, 예. 그래서 재수를 해서라도 등급을 올려야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도 예측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한학번은 물생 어렵고, 2학기는 화지 어렵고, 그리고 선행이 극단. 여기도 물리가 어려워서 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기란 지문이 특히 생명. 네. 그리고 풍산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립일 것 같아요. 문제가 똑같이 나. 국립이에요? 풍산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근데 문제가 패턴이 똑같아요. 제가 2018, 19, 20 봤는데요. 그러면 성인이 바뀌면 달라져요, 또. 공립은. 네. 자, 이건 제가 이제 어머님들 간담회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저희 어머니 학교에서는 어떻게 써야 하냐면요. 통과라고 고2 때는 물화생 지중해 택 3이나 4. 이건 어머니 과중. 과학중점. 근데 어머니 이거 아셔야 돼요. 택을 만일에 2를 한다. 그러면 문과학과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어머니, 그 문과 과목은 문과 애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수능도 안 보는데, 내가 문과 걸 왜 해야 되지? 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이것도 아시고, 근데 우리 아이가 어려서 세계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럼 하셔도 돼요. 예, 역사를 너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통합과학에다가 고2 거를 미리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시험 6주, 내신 대비. 나머지 기간 무조건 선행. 그리고 문과 갈 학생들은 6주 전에만 오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6주 외에는 다 선행이에요. 저희 퀄리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고2 때는 저희가 고3 모의고사 풀려요, 어머니. 어머니, 명심하세요. 고3 거 있잖아요. 투과목.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서울대 가실, 무조건 서울대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하는 게 맞고요. 서울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뀌었어요. 고3 때 ABC 됐어요. ABC. 80이 넘으면 A예요. 어머니, 저 입시 강사예요. 믿어주세요, 어머니. 그게 단학원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머니 지금 보세요. 지금 어느 학교 모든 가도 한 반에 수시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일까요? 2명, 3명이에요. 나머지 정시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야, 제발, 문제 쉽게 내, 제발 들어. 안 들어요, 애들이. 예, 안 들어요. 그래서 투과목이 거의 수능 특강에서 똑같이 나오거나 재작년부터 변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투에 대한 선행이 없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서울대는 해야 돼요. 한 과목만 잡아요. 한 과목만. 거의 생투예요, 어머니. 예. 어머니 투과목 등급받기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머니 차라리 저는 고3 내신이 낫죠 하는 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작년부터 변했어요, 어머니. 고3 내신이 A, B, C 이제 1등급 아니에요. 그래서 80만 넘으면 되니까 어머니 학교에서 거의 다 알려줘요. 네. 그래서 뭐 인원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투는 대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고2까지 내신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저희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요. 겨울방학 때는 개념학습을 해요. 완자. 저희도 자체교재 있는데 어머니 하이탑 사지 마세요. 예, 완전 망했어요. 예. 오히려 어머니 사도로 가세요. 하이탑이 어머니 때나 최고였죠. 예. 지금은 이제 완자 교재가 교과에 충실해요. 예. 책이 잘못 나왔어요. 두산에서 이번에. 그래서 저희도 완자로 해요. 그래서 개념학습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테스트를 봐요. 그럼 이제 개념을 계속 반복하면서 못 따라갔던 거, 놓친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합격이 됐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가 과목별 성적 전부를 얻겠죠? 그럼 그걸로 수행하고 서술형 대비를 해줘요. 그리고 어머니, 그 다음에 시험 다가올 때쯤에 클리닉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진 성적을 올려주고요. 마지막에 그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저희가 이제 파이널 교재 만들어요. 학교별로.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적중을 해야 돼요. 어떤 거, 특히 서술형. 아이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서술형이죠. 논술형.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철저하게 연구에 적중을 시켜요. 어머니. 적중을 못 시키면 어머니들이 학원에 보낼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저희 어머니,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제가 지금 수목교잖아요. 어머니 명심하세요. 11월, 12월은 그냥 통과 나가요. 근데 이반 어머니 안 없앨 거예요. 그냥 그 진도 쭉 이어질 거예요. 저희 반은 쉽게 없애지 않아요. 물론 뭐 한 명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 유지할 거예요. 유지하고 얘네가 이제 1, 2월에 통과 플러스 물리원을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1학기 물리가 어려워서. 그리고 3월 달에 학교별 내신 대비 시험기 외에는 화생을 더 같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게 만든 반은 없애지 않을 거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2개 반 정도 더 깔려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지금 1, 2월에 어머니 한 반이나 2반 더 다른 요일이 깔리거든요. 이때는 심화반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건 어머니 한 학생들, 통과를 어머니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전화 받고 왔는데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 통과를 하지 말라. 어머니, 아까 보였잖아요. 통과 가르칠 셈이 없는 거예요, 그 학원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물화생이 4개 돼 있어가지고. 왜 안 해요, 어머니? 중학교랑 고등학교 이어져야죠. 근데 우리 애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럼 또 예외겠지만, 웬만하면 통과를 꼭 하시는 게 어머니 되게 좋아요. 내신인데, 어머니. 그래서, 근데 우리 애는 머리 너무 좋다. 아니면 통과하고 딴 데서 배웠다. 그런 애들은 2반에 들어오면 돼요. 이게 역시 내신 대비 하고요, 어머니. 자, 저희가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혼자 들어오는데,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보시면 학원에 강사가 막 10명 있어. 와, 많다. 아니죠. 그 사람들이 여기만 오겠어요? 4-5군데 가요. 그럼 학교가 40개가 돼요, 어머니. 그러면 집중을 못 해요, 대신에.
저희는 어머니 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감동해서 4개만 했어요. 왜? 이런 거 없으면 안 해요. 안 받아요. 저는 학교별 하나만 받아요. 만일에 한항고회가 토요일날 7시 안 돼요. 한항고가 만일에 목요일, 그럼 그 반은 목요일 내내 한항고만 해요. 못 받아요, 저희는. 그래서 학교 하나에 반 하나. 예, 무조건. 그래서 뇌신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저희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전임 강사제고, 저희가 나중에 3월달에 이제 저희 팀이 들어올 텐데, 지금 제가 하고요. 저희는 학교 하나에 반 1개. 절대로 같은 반에 2개 절대 안 돼요. 절대. 왜? 내신은 한 문제, 2문제.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거든요. 제가 이제 현재 제 전공이 화학이고 부전공이 물리고요. 20년 강사했고요. 지금도 고3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확실하게 보증하고요. 저희 같이 하는 김슬기 쌤도 생지 가르치고 저희는 둘 다 고3 하고 있어요. 지금 대치동에서. 그러니까 저희 고3을 놓지 않은 이유가 저희 실력이 줄을까 봐 해서요. 저희도 오전 내내 문제 풀어요. 네, 자만할까 봐. 그리고 요즘에 와서 알았어요. 김한희 쌤이 저희 중등쌤인데, 통과 저희 클리닉 하시고. 근데 여기 중학교 내신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저 이번에 제가 급하게 부탁해서 제가 지금 목요일 날 여기 미사중 애들 수업을 깔았어요. 2명이 등록을 해서. 그래서 수업해봤는데 교재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수업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 좀 어려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경기도 지역이 평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중학교 내신이 조금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중학생도 있으니까 이분도, 이거 안 되지. 열심히 하시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한데 이게 어머니 저예요. 이거 왜 웃는지 아세요? 아는데 저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통풍 때문에 지금 거의 7kg가 쪄가지고 저 상처받는 거 아시죠, 지금? 근데 웃는 거 이해 갑니다. 네, 저예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제가 어머니 광교가 여기랑 비슷해요. 신도시고.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처음엔 학교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가 3년, 4년차 계속 아파트쯤에 들어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공부하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너무 막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도 원래 있던 학교가 있고 여기 하는 것처럼 새로 들어온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실제가 안 좋아요. 근데 3년, 4년 되니까 제가 이번에 고대를 3번 보냈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 학교는 수능 체제도 못 맞춰.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주민들 들어오고 학교 분위기 좋아지면 완전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그런 곳에 여기는 막 이런 말, 안 좋은 말 있잖아요. 개의치 마시고 여기 아마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방학 때 여기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여기 학생들 내신과 그다음에 학습 방법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선택을 하실 때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지역구 내에서는 순서가 어느 정도로 그 설명회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결이 저랑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서 학원을 비교를 하실 때 굉장히 조금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되기는 할 거거든요. 그리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첫 아이가 요번에 예비 고1이신 분 계신가요? 첫 아이? 아, 다행이다. 그러면은 다른 어머님들께서는 다 이제 지금 현재 중3 아이 말고 그 위에 상급 학년의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조금 계셔야 되는 게 제 말이 신빙성이 확실히 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중학교 영어에 비해서 고등학교 영어가 많이 어려워진다.
뭐 아직은 어머님들 뭐 프린트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여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뭐가 그렇게 쉬워지느냐. 근데 이제 보통의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는 어머님들 어휘가 너무 어려워지고요. 어법도 어려워지고요.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또 복잡해지고 내용도 추상적이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빨리 학원에 애를 보내서 빨리 애를 영어 훈련을 시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전혀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과는 별개로 시험 점수와 그리고 학교에서 등수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에서 등급을 받는 거랑은 그런 내용과는 조금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명확한 차이점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거는 처음이었는데 제가 아는 후배 강사와의 실제 대화를 조금 캡처를 해왔거든요. 그 내용이 뭐 이원규 영어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만 이제 한 8년, 9년 그 정도 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이게 영상이 또 분명히 올라갈 거라서 일단 이원규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진중하게 들어갈게요. 이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었던 내용이 어차피 나올 문장은 정해져 있으니까 라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굉장히 조금 많은 그 생각이 깊어졌던 이유가 중학교 과정은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학기별로 해서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학습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문법적인 내용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개념을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일단은 인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학습 목표가 관계 대명사였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는 관계 대명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 바라보면은 하나의 단점이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어 실력이 전혀 없다라고 해도 학원에 가서 영어 선생님들이 억지로 쥐어 짜내서 해당 관련된 문장들만 그냥 정확하게 암기시키잖아요. 그러면 점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어머님들께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나요? 아니면은 단편적인 개념을 암기했나요? 단편적인 개념을 암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시켜야만 하는 게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이제 학습 목표란 과연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학습 목표의 문법은 과연 무엇이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는 거는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써놓은 겁니다. 분사 구문이 등장하기도 하고 의문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동명사,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 그냥 말만 들어도 괴상망측한 한글이냐 일본어냐 싶은 그런 문법적인 내용들을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어머님들이 살짝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제 와이프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법을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학습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법을 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살짝은 반전일 수가 있는 게 중학교 때랑은 전혀 달리 이렇게 다양하게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된다. 애들이 틀려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틀리게끔 내야 될까요? 이제는 입시니까요. 1등급을 무조건 4%로 잘라야 되거든요. 2등급 11%까지 다 잘라야 돼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저도 지금 현재 중3을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중학교 3학년 강의실로 싹 들어가잖아요? 너 몇 점이니? 100점이요. 너 몇 점이니? 100점이요. 넌 몇 점이니? 96점이요. 너무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무나 행복하던 시험이었어요. 왜? 거기는 입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면은.
어떻게 바라보면은 지금 비평준 학교도 있지만 거의 다 평준화로 바뀌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을 반드시 잘라내지 못하면 4%를 1등급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11%를 2등급으로 잘라내지 못하면요 선생님들의 견책이 들어와요. 선생님들의 사유서를 써야 됩니다. 저희 와이프도 한번 쓰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점수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어머님들이 원하는 게 어디 고등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그 고등학교 고졸로 살기를 원하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 아직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입시 설명회를 오는 이유가 대학에 잘 가기 위한 거죠. 이 내신 점수들은요 전부 다 대학으로 가는 점수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명백백하게 4%로 딱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의 출제 목표는 딱 하나죠. 틀려야 돼요. 누군가는 틀려야 됩니다. 100점이 많아지면은 아이들은 행복해지고 선생님은 끝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 학교 선생님들 많거든요. 제 학교 동기를 포함해가지고 제 와이프도 학교에 있고 제 와이프의 동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희들끼리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애들을 맞추게끔 하려고 죽을 둥 살둥 너는 살아가고 학교 교사인 나는 애를 어떻게 틀리게끔 해야 될까? 어떻게 애를 조져야 될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내에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학교 선생님들 애들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애들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가 오고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딱 하나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학교 내신은요 애들을 틀리게끔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독해 아니에요. 애들 정해진 범위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 독해 내용을 몰라서 시험 현장에 투입한다? 걔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이들을 틀리게끔 만드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영어를 다 전공하신 영어 선생님들이잖아요. 학교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가장 쉬운 거는요. 문법이 저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나름대로 영어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영어 교육학과를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영어 교육학과에 가고 임용고시도 준비를 하는 그 과정 내에서 사실 저희한테 가장 쉬운 거는요. 문법이에요. 이걸 10년, 20년 동안 해왔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문법이죠, 또. 그럼 다시 한 번만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어머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끝판으로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중1 때 관계대명사를 배웠어요. 모 학원에 가서 열심히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 외우면서 깐지도 써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와우!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관계대명사 다 나왔어. 그래서 100점이야. 중1 때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잡고 중2 때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등장한 뭐 수동태라던가 관계부사라던가 혹은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조금 더 심화되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아까 중1이었죠. 중1이었는데 이 아이가 중2 때도 나름의 학교 시험을 배우면서 다른 개념을 학습을 하겠죠. 관계대명사가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 이름은 기억을 해요. 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선생님. 딱 그 정도는 남습니다. 이제 중3이 되었을 때 이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뭐 이렇게 무시하실 필요 없고,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요 정도는 선생님 기억이 남아요. 이제 이 정도가 되는데,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알 것 같은데 라는 그 느낌은 모두가 보입니다. 근데 문제화 시킬 때 선생님들이 요 어법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법에서는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불안한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재밌는 걸 해봤던 게 실제 제 수강생들을 데리고 뭐 나름 자사고 친구들이라서 조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조금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나름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다 잘할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한 3문항 정도를 틀렸더라고요.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에서. 그 틀린 문항들이 정확하게 그 3문항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틀렸던 그 문항은요. 어휘 딱 한 문제였었고 나머지 어법 2문항으로 정확하게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어머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한테 정말 수강을 등록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오늘 하루 어머님들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거든요. 진심으로 어머님들한테 조언 하나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애들 어법 공부시키셔야 돼요. 정확하게 어법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설명회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수많은 학원에서 저도 영어 학원에서 종사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99%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머니, 고등학교 영어는 어려워지니까는 독해도 빨리 하셔야 되고 문법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어휘도 많이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듣기도 저희 학원은 다 해드릴 거예요. 모의고사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서 다 수업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다 해준다라는 거죠. 바꿔서 생각하면요. 뭐 하나 똑바로 잡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그 모든 걸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저희가 11월에 개강을 하거나 혹은 12월에 평균적으로 예비 고1을 개강을 했을 때 3월 되기 전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남아요. 3개월 안에 수능을 다룰 수 있는 독해도 제가 잡아드리고 어휘력도 다 끌어올리고 문법, 문장, 구조, 구문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린다라는 것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학원에 오는 게 며칠인데요. 하루 이틀 와놓고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정말 그걸 다 할 수 있으면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저도 한 10년째 학원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어머님들이 만약에 저한테 아이를 맡기신다면 1차 목표는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1학기 중간 고사 1등급 거의 100점 이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어머님들 어줍지 않게 수능 문제 몇 개 까딱까딱 풀어대다가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3월 되었을 때 3월이 딱 됐어요. 그때 가가지고 분사 구문에 대한 개념, 의문사에 대한 개념, 동명사에 대한 개념, 현재, 완료, 수동, 대, 시제, 기타 등등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요? 불가능합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아이들은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 오죠. 많아봤자 한 2번 오죠. 그 시간 안에 학교 내신 범위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고? 아유, 글쎄요.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한 바보 멍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못합니다. 일단 내신 진도 빨리빨리 치고 나가기 급급해요. 왜? 애들 내용, 전반적인 내용도 암기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들이 틀리는 게, 실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틀리는 게 내용일치, 빈칸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의 뭐 순서별 그런 거 안 틀립니다. 한 2달 동안 그 교과서를 보고 또 봤는데 일반적인 독해 문제는 안 틀립니다. 아이들이 틀리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법 어휘예요. 이거부터 정확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맛보기로만 고등학교 문법이 얼마나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애들한테 혼선을 주는지 한 문제만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트는요, 어머님들 프린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 페이지가 보이실까요, 혹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틀린 이유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50 years old에서 이거 중학교 때 너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거죠. 고등학교 때 나와요. 근데 애들이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어머니들 잘 안 보이시는 분은요, 그냥 프린트 보셔도 되는데 여기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S가 붙으면 안 돼요. 그냥 뭐 문법 수업은 아니니까 여기에 S가 들어가면 틀리는구나.
라고 일단 잡아 놓으시고, 여기는 지금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올바르게 잘 쓰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바라보시면은 11 year old입니다. 요게 작년 2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었고, 요게 1학기 작년 기말고사였거든요. S 있어서 틀렸는데 S가 없네? 올바르게 잘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2학기 중간고사예요.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여기 부분이 살짝 틀린 건데, 여기 있는 표현을 제가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5 months 그래서 old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S가 있어서 틀렸다며, S가 없어서 맞았다며, S가 없네? 근데 왜 틀렸어? 다시 한 번 더. S가 있어서 틀렸다며, S가 없어서 맞다며, S가 없잖아. 근데 왜 틀린 거야? 어머님들 잠시만요. 여기 old 뒤에 S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올바르게 쓰인 거죠. old 뒤에 S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맞고 여긴 또 아까 틀렸었죠. 요건 틀린 선지였었죠. 여기에는 S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애들 맞추라고 낸 문제입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까? 너무 조금 살짝 잔인하죠. 뭐냐면은 작년 1학기 중간이었습니다. 작년 1학기 기말이었어요. 1년 딱 지나고 다시 한 번 더 출제를 했어요. 어딜 가지고 장난쳤다? 2열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어요. 2열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애들이 S 없는 거 보고 안심하게끔 만들어놨고, 그 어떠한 문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기는 S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틀릴 애들이 틀려요. 그래야 뭐가 확보된다? 등급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문법을 깊숙하게 들어가야만 하는데, 막무가내로 뭐 대학 전공서를 꺼내서 애들 문법을 공부를 시킬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시기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애들한테 시켜야만 하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드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 문제를 잠시 한 5초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어 시험을 냈는데 이거는 국어 시험이냐 사회 문제냐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애들이 틀리게끔 내기 위해서 정말 학교 선생님들의 직업 정신을 엄청나게 발휘를 하면서 틀리게끔 잘 출제를 하신 거죠. 단편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 그러면 그거 하나 틀려도,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어법 문제 하나 틀려도 1등급 나오는데 딱히 문제 없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두 개를 틀리게 되면은 최소 91점으로 떨어집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출제한 학교의 등급 컷이 96이었습니다. 네. 일부 아이들은 또 맞춘다는 거죠. 일부 아이들은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그 1등급으로 들어가느냐, 1등급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 경계점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중3 말고 그 위에 자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봤었잖아요. 그걸 여쭈어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 위에 학년의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고등학교 내신을 다루되 시험 보기 전날에 뭐가 가장 걱정됐었니? 내용 일지가 걱정됐니? 빈칸이 무서웠니? 혹은 순서 배열, 뭐 기타 등등의 주제 요지를 찾는 게 무서웠냐? 한번 물어보세요.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어법, 서술형, 어휘. 아이들 시험 보기 전에 한 2주 동안 저한테 물어보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법, 서술형, 어휘. 맨날 그것만 물어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모 학원에 가서 어차피 수강료도 비슷해. 근데 여기서는 듣기도 해줘, 독해도 뭐 다 잡아줘, 이것저것 다 해준대. 그러면 어머님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시죠.
결국에는 여기 남아서 저한테 겨울방학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은 얘기를 해요. 너가 맞았다. 물론 저한테 너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쌤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왜? 그들도 알거든. 1학기 내신을 하면서 결국엔 어법 어휘 때문에 그냥 다 등락이 나뉘어진다는 거. 학교별로 수준은 다릅니다. 모 학교에서는 이 1등급과 2등급까지 어법을 잘한 친구들이 들어가고 3등급부터 어법을 못한 친구들이 낙오되는 경우도 있고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끊기는 학교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1등급 컷이 내 어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으나 결국에 상위권 내지는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비법은요 딴 거 없습니다. 어법 잘해야 돼요. 선생님들 다른 거 어렵게 안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저는 뭐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어법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런 어법들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교재 이름 자체가 그램 매핑입니다. 그램 매핑이고요. 여기서 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문법을 가리키는 거고 매핑은 말 그대로 스스로가 시제는 뭐가 있는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 시제는 단순 시제, 뭐 완료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있고 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어떤 내용들이 존재하는지 3개월 동안에 본인의 머릿속으로 거의 문신처럼 제가 새겨 넣는 작업을 하는 게 이 그램 매핑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딱 되는 그 순간 이제 내신 대비로 쫙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고1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했던 이런 그램 매핑에서 다루었던 어법적인 내용이 실제 학교에서 출제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들은 다 담아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법 파트는 일단 그램 매핑으로 해서 스스로가 모든 어법을 한 그림판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해요. 애들 꼼꼼하게 일일이 다 오답 정리도 해줘야 되고 개별 클리닉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는 그 시간이다 보니 리스닝 못합니다 저. 그거 못해서 대학에 가는데 딱히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독해 거의 못합니다. 왜? 제가 아까 적어놨던 게 우리의 목표는 내신 1등급이었죠. 지금 고1 모의고사를 그냥 깔짝깔짝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내신에 당장 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근데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건 문법이었었죠. 그냥 저는 이거 합니다 그냥. 저는 이거 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 그렇게 뭐 똑똑하지도 뭐 이렇게 뭐 교육적이고 뭐 철학적이지도 않아가지고 나오는 것만 해요 그냥 저는. 이게 나오니까 그냥 겨울방학 이걸 집중적으로 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요런 식으로 그냥 어법적인 것들을 스스로가 차곡차곡 담아낼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거고요. 네,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한 7분 이내로 그러면은 어휘 부분은 어휘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휘 관련된 것을 뭐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으나 네, 여기 부분은 거기 프린트에 없을 겁니다. 여기 화면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전제 조건은 있어요. 어휘는 그냥 겁나게 외우고 겁나게 까먹고 그런데 또 다시 봤더니 또 새로워가지고 다시 외우는데 분명히 나는 또 까먹고 나는 분명히 또 외웠던 것 같은데 또 봤더니 아니 또 새롭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과정 없이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아이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혹시 이 와중에 정말로 이 단어를 크게 말씀해 주실 부모님, 어머님이 혹시 계실까요? general이라고 하는 이 단어 혹시 아시는 분? 이게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죠. 일반적인.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너럴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hospital가 붙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어차피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PD님께 여쭤볼게요. General Hospital 해석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일반 뭐 병원. 그러면은 General
on a days야. on a daisy 하게 되면 요거는 맞추란 뜻이거든요. 우리 PD님 눈치껏 대답하자. general on a daisy 하게 되면 요거는 무슨 뜻일까? 전신 마취. 내가 원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인 마취인 것 같아. 왠지 막 그럴 것 같잖아. 그리고 general school 하게 되면은 일반 학교인 것 같잖아. 자,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주입을 하고 도움을 주는 방향성은 이런 겁니다. general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미지는 뭐냐면은 물론 빡세게 암기를 해야겠지만 얘는 특정하거나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다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 라고 할 때 특정한 누구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거의 모두가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연장시켜 볼게요. 우리가 코를 살짝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는 병원이 어디 병원이죠? 성형외과를 가면 되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정형외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머리부터 팔, 다리, 코까지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병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팔, 다리 어디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러한 마취라고 했을 때 우리 말로는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전신 마취라고 이해하면 되고 남자만 가는 학교도 아니고 여자만 가는 학교도 아니야. 일반적인 학교. 그래서 이제 답지를 바라봤더니 남녀공학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기본적인 어휘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엔 애들을 뭐 해야 된다? 겁나게 또 외워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러면 이런 학습이 왜 중요하냐? 요거 펄 무슨 뜻이에요? 진주. 응? 진주. 진주란 뜻이거든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갈 정답이 컬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문화 진주죠. 우리 말로는 culture pearl이라고 했을 때 문화 진주 왠지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뭐 다른 뜻이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머님들께 이제는 물어볼게요. 어머니, 문화 진주가 뭐예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자, 기념품으로 수비니어 취하세요. 집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뭐를요? 문화 진주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그 문화 진주는 뭐냐면은 그 섬이 그것에 대해서 되게 유명하거든. 명소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문화 진주 라고 했을 때 이제 애들이 벙찌는 거죠. 실제로 여기 빈칸에다가 저 컬처를 집어 넣어야만 했거든요. 이게 너무 어렵죠. 근데 이미지를 잡아야 되는 게 어머니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호랑이들은요 문화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꽃들은요 꽃들만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없죠.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죠? 인간이죠. 인간이죠. 요 녀석의 가장 근본적인 이미지는요 결국에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문화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적인 표현에서는요. 요거를 살짝 잡아 놓으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은 얘도 날 안 도와주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고 결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연결시키기 시작했을 때 자연에는 원래 없었던 진주다. 어디까지 확장이 된다? 이제 양식 진주라는 말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머님들 이거 아이들이 맞추라고 냈을 것 같아요? 틀리라고 냈을 것 같습니까? 틀리라고 낸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애들을 틀리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왜? 등급을 쪼개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모 자사고에서 거긴 전교생이 430명이거든요. 이 문제를 맞추었던 아이들이 전교 430명 중에서
딱 3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네, 다 틀렸어요. 아니, 팩트죠. 3명이 맞췄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체면을 조금 살렸던 게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야, 이거 양식이라는 의미 있다? 알아둬야 돼? 프린트를 제가 한 300페이지 만들어서 줬었거든요. 봐야 돼. 공부해야 돼. 정리를 해서 주었더니 그 수강생들 중에서 다행히 한 명이 맞췄어요, 이거를. 다행히 한 명이 맞춰가지고. 근데 다른 아이들은 제가 볼 때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맞춘 2명은요, 그냥 어쩌다가 찍었는데, 그냥 저는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은 내 새끼만 알고서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명확한 것은, 어머니 너무 대놓고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던 게, 프린트로 싹 정리를 해가지고 사전에 나누어 주었던 강사가 그 지역군에서 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는 요 문제 덕분에 제가 요즘 좀 수강생이 막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와이프가 요즘에 궁디팡팡도 조금씩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휘는 이렇게 기본적인 이미지를 잡아 놓으면서 이해 영역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자료화 시키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저는 매번 이 작업은 합니다. 정말 밤잠 안 자고 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문화, 재배, 양식, 사유까지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컬처, 아까 전에 문화였으나, 배양하다, 배양 조직까지 제가 다 적어 놨었어요.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절대 없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분석해가지고 정리해서 실제 적중시킨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후에 빡세게 암기한 친구들만 이제 맞출 수 있었겠죠. 그건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잘 따라와야만 하는 거고,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있는데, 조금씩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실제 어머님들 브로셔 맨 뒷페가, 브로셔 맨 4페이지 바라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칼라로 되어 있는 브로셔 한번 보시면은, 거기 있는 건데,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저는 어떤 누구보다 수업 되게 잘해요. 혹은 저는 그 어떤 누구보다 적중을 잘 시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는 매 시험마다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를 모두 정리한 단어장을 일일이 다 제작을 합니다. 학교별로 해서. 그리고 예상 문제와 유의어, 반의어까지 모두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전달해 왔기 때문에, 실제 이 친구들은 2018년도에 수강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 친구는 2019년도에 수강을 했던 아이들인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결론 내리면은, 고등학교 영어가 많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학원 여러 선생님들이 겁을 주고 많은 공포심을 조장을 하는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딱 하나요. 어법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어려운데, 그 서술형은 말이 좋아 서술형이지 어법 기반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휘가 어려워지는데, 그 어휘는 당연히 빡세게 외워야만 하고, 그 외우는 과정 내에서 강사가 정말 밤잠 안 자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어야만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서 그런 당혹스러운 문제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어머님들께서 자녀를 믿고 보내주신다면 어머님들의 자녀들에게도 어머님들 자녀의 그 해당 학교에 맞는 자료집, 요것은 정말 성실하게 제작을 잘해서 아이들이 꼭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